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나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나눔과 배움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일단 강의안을 다 받으셨죠? 네, 이번 강의 주제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발달 단계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강의안은 이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1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앞뒤로 해서 5장으로 제가 칼라로 인쇄를 해왔습니다. 정성껏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의 발달 단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유아기, 아동기에 대해서 다루기에는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지만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난 후에도 발달 단계에 대해서 뭔가 남으시는 게 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안에 이제 좀 촘촘히 넣어봤고요. 받으신 강의안은 10쪽이지만 제가 준비한 강의안 제 원본 한 30장 분량이 돼요. 이제 한 35장 정도 되는데 거의 뭐 한 학기 또는 반 학기 정도의 강의 자료 내지는 이제 거의 논문 수준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시간과 이제 진행되는 거 봐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것들은 제가 학습자용으로 강의안 마련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경험으로 이제 되짚어 보시고 함께 이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강의란 세 꼭지,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진행해 볼까 해요. 발달이 무엇인가? 그래서 발달 단계의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학자들의 이론들을 좀 빌려와서 발달이 무엇이고 그리고 발달 단계 이론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나누고요. 그리고 유아 발달 이해, 아동 발달 이해 세 가지 덩어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가장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유아 발달 그리고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이제 발달에 대한 이해라든지 발달 단계 이론이 이제 굉장히 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이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와서 그 100 몇 년 동안 그 이상의 시간 동안의 연구에서 밀집된 이 강의 그런 이론들을 함께 나누면 그런 것들이 발달에 대해서 내 자녀의 시기의 발달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다뤄져야 하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뒷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의 또 이야기가 터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일단은 앞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서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의 좀 이렇게 틀을 잡고 이 성근 부분들을 채워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한번 보시고요. 발달이란 발달부터 들어가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발달 이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양육해야 할 유아 그리고 아동 이제 모든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안에 가르침의 열쇠, 양육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이론들이 인간 성장의 단계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나 자신을 굉장히 이해하고 타협하고 화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 자녀라고 볼 수 있죠.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인데 이러한 학습자 이해는 곧 학습자의 발달 단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시기에 있는지 알 때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르침과 양육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자녀를 주님 안에서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독교 교육 내지는 교회 교육 안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교회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 교육의 목적이 이 자녀 또는 학습자의 삶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인적인 측면에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달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발달하는 걸까요? 그렇게 신체, 정서, 사회, 인지, 영적으로 이런 전인적인 측면으로 발달을 해서 성장을 하고 이것을 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나 교사나 우리들이 교육의 대상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인간 발달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특히 이제 지금 방금 울었던 그 아이, 그런 아이들 같이 인생의 굉장히 초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인생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유아기도 중요하고 아동기도 중요하고 지금 자라난 우리들도 너무나 성인들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지만 인생 초기의 아이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전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발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이란 용어 예를 보시면요, 발달은 나타나다, 펼치다, 전개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원래 어원에 따르면 이미 잠재되어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드러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연구한 학자들도 이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이제 기본 설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본 설계를 얼마나 잘 이끌어주고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애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발달이 단지 주어진 거에 따라서 펼쳐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달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논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될 발달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인간의 발달이 변화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변화를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성장해가는데 이런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그런 것들, 그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발달을 본다면, 그러한 맥락에서 발달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초점을 좀 더 온전히 이제 바르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발달이란 펼치고 나타내고 전개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인간의 발달은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달의 요인을 보시면은요, 이제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을 둘 수 있고, 그래서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독특한 개별성을 결정지어주는 발달의 전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것, 그것을 유전이라고 보는데, 이제 유전적인 것들은 실현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일종의 가능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잠재된 유전적 요인들이 이제 완전히 실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달의 요인으로 두 번째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유전과 환경하고 그 옆에 네모 박스로 유전 환경 넣어놓고 밑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발달이라고 써놨는데, 그 후천적인 요인도 전부가 아니고 선천적인 요인도 전부가 아니고 유전이 다가 아니고 환경이 다가 아니고 그것들이 잘 융합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 온전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발달의 단계를 보시면요, 이제 발달의 단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양적,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계속 그 발달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전 생애를 거쳐서 몇 개의 단계로 이제 발달의 단계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누는 발달의 단계를 이제 네모 박스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예,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학자에 따라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숫자, 나이는 약간의 차이가 상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숫자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고서 내가 어느 시기에 발달의 시기에 있는지, 나는 성인기인지, 청년기인지 혹은 노인기인지, 또는 우리 자녀는 영아기인지 유아기인지 아동기인지, 우리 학교 학생은 뭐 아동기인지 학령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이런 시기였구나 하고 아시고 그 시기의 발달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들은 통칭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얽매이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 좀 그런 이제 맥락을 짚어가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주요한 발달 이론들을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네,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발달 단계를 이제 발달 이론가들,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한 분야가 있고 또 교육학이랑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다룰 분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심리 사회 발달, 인지 발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다루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요한 학자를 꼽은 다음에 이 심리 성적 발달, 심리 사회 발달, 인지 발달 요거를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스크린을 해서 영아기, 유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네 단계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야 되고 어떠한 시기에 있고 무엇을 끌어들여야 될지 그런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주요한 발달 이론으로 첫 번째는 심리 성적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있지만 인간의 발달을 전인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발달 심리학은 주로 사람의 행동과 정신활동을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발달 과정에 따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여기에는 유아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심리학 등에 포함된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꼭지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심리 성적 발달을 보시면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말들을 이제 굉장히 심리학적인 기초를 많이 세우는 사람이고 발달 단계 이론에 있어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프로이드는 정신 세계가 활동하려면 정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리비도라고 보았습니다. 리비도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리비도라는 성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것을 연구해서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가 만족이 되면은 긍정적으로 잘 발달할 수가 있고 그 시기에 이것들이 잘 만족되지 않으면 그 좀 약간 좀 미진하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학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5세 이전에 모든 발달이 결정된다고 본 굉장히 결정론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뭐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행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애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이드가 보는 발달 단계적 측면은 어쩌면 좀 결정론적이면서 닫혀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제시해주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기초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이드를 이쪽에 보시면은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의 5단계를 써놨잖아요.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가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리비도가 어디로 이제 어디에 공착돼 있고 어디에 이제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 채워줄 때 온전한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견해인데 구순기는 그 리비도가 입에 이제 구순이 이제 입구하고 입술순이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 있다는 시기고 학문기는 학문에 있고 남근기는 이제 남근기 남성의 생식기를 이때를 보았고요. 그리고 잠복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런 리비도가 좀 잠복해 있는 시기들을 말하는 걸 잠복기라고 하고요. 생식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생식기에 그 성적 리비도가 모여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전개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구순기는 0에서 1세, 항문기는 1에서 3세, 남근기는 3에서 5세, 그리고 잠복기 초등학교, 생식기는 청소년 시기하고 그 이후까지 보는데, 지금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이 모든 시기가 제가 이따가 다룰 아동기하고, 그러니까 유아기, 아동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들은 거기 가서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 리비도를 통해서 발달을 전개해간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발달학자인데요. 심리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의 이론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요, 이쪽에 보시면 인간의 발달이 평생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처음으로 인생 주기적 관점에서 체계화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을 인생 주기 이론, 8단계 이론, 심리 사회적 이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요, 아까 전에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이라고 나와있으면 요번에는 심리 사회적 발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프로이드보다는 굉장히 사회적 측면을 많이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평생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 주기적 관점에서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만난 프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 이전에 성격 형성이 다 거의 대부분 다 결정된다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프로이드 학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어떤 성격 이론에 있어서 성적인 측면,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한 그 측면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회적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최초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까지만 봤는데,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가족, 사회, 문화적 유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소수의 사람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주변 사람 모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 형성을 결정론적이고 비관론적으로 보지 않고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성격 발달의 8단계를 제시했는데요. 이제 앞에서 만난 프로이드의 이론은 보면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여기까지가 지금 5세 이전이잖아요. 5세까지가 딱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성격이 발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어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저는 20대 때 에릭슨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부모 교육에, 자녀 교육에 시작할 시간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의 평안과 개인적인 성숙도가 자녀 양육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에 있어서 이 발달 이론, 특히 에릭슨의 이론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커서 이 에릭슨 이론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청소년기에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가 너무 많이 되었던 부분이 많고, 그런 이제 자기 안에서 있는 모순들이 많이 해결이 되면, 그거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면 좀 더 평안해지고, 그 평안한 마음이 자녀에게도 전달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안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 이론 중에서 무의식, 의식, 자아, 이런 초자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무의식과 초자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두었던 반면에,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자아에 대한 부분에 강조를 많이 두고 희망을 열어놓아서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준 그러한 학자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이미 다 성장한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자라나야 될 존재이잖아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닫혀있는 견해에서 좀 마음을 열고 나는 이러이러한 시기에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좀 열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성장을 하면 나도 편해지고 주변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릭 에릭슨의 의견, 이 견해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인생 주기라고 불리는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있어서 이 8단계가 있는데요. 그 프로이드는 5단계고 나중에 이제 피아제도 곧 다루겠는데 4단계인데 에릭슨은 8단계예요. 그만큼 인생 전체를 이렇게 포괄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8단계 안에 4단계도 들어있어요. 이제 뭐 4단계, 5단계 안에는 어린 아이들, 자녀들 단계까지 들어있지만 8단계는 인생 전체를 다 커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릭 에릭슨의 특징은 각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심리,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발달을 이루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표에 제가 네모칸의 발달적 위기는 화살표로 있죠. 심리사회적 위기인데 요것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일종의 긍정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이 각 단계마다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는 이제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위기는 발달적인 위기예요. 어떤 우발적 위기, 뭐 교통사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기에 발달 단계에서 오는 발달적인 위기인데 이런 위기는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일종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발달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완전히 긍정적인 발달을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발달,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적으로 발달을 이루는 사람들 좀 없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섞여 있잖아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한 발달이란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조금이라도 좀 앞서 있으면 그 심리적인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렇게 보는 그것이 긍정적인 발달이라는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히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나의 부정적인 그 단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앞서 있으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시각으로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보이더라도 그거보다 잘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앞서 있으면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인간의 8단계 이론이 돼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각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덕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자아의 힘이 축적이 되는데 이 자아의 힘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면적 힘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8단계 이 발달 단계를 보시면 영아기부터 있죠. 영아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따가 이제 유아기하고 아동기 발달 등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괄적인 틀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영아기에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형성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자아의 힘으로 희망을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희망을 그 자아의 힘으로 소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유아기에는 자율성과 수치심, 의지에 대해서 자아의 힘을 갖춰야 되고 유치기는 주도성 대 죄책감, 자아의 힘으로 목적, 그리고 아동기는 자아의 힘으로 능력, 근면성 대 열등감. 요거 이제 이따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번은 청소년기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체성과 정체성 위기 싸우면서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아의 힘은 헌신, 충성 이러한 의미입니다. 청소년기는 이따가 안 다룰 거니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혹시 본인이 청소년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 길러야 할 자아의 힘은 헌신이나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막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이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기들은 다 큰 것 같지만 아직은 굉장히 어린 아이잖아요.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있지만 속은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헌신할 무언가의 대상 그리고 헌신할 수, 충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심어준다면 그 아이가 온전히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힘과 버팀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과 정체성 위기를 겪을 때 이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나 이런 것들에 기쁨을 얻는다든지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면 이 아이가 이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된다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 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들,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충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주었고 그것의 힘으로, 그러한 자아의 힘으로 그 시간들을 온전히 버텨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는 청소년들이 다 힘들어요. 다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버팀목이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시기에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뭐 중고등부 선생님 내지는 교역자 이런 분들이 심어준다면 아이가 중심을 잡고 바르게 자라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고등부 때 내가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자라고 보니까 이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아이들을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정말 중요하고 이때 또래 집단이 너무나 중요해서 친구들끼리 거의 목숨을 건 우정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기가 정말 교회가 가장 삐집고 들어가야 돼. 이제 요즘에 유아기 때 너무나 잘하다가 아동기 때 잘하다가 잠깐 교회 떠난 아이들도 이 시기 때 마음을 잡지 못한 아이들을 확 붙잡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어린 자녀들은 자라면서 청소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중심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잡으면 딱히 부모님들이 크게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유아부, 아동부에서 작업을 굉장히 잘 해놔야겠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헌신적인 아이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년기, 성인 초기 이 친밀감대 고립감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자아임은 사랑이에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굉장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년이라고 다 큰 거 아니잖아요. 청년과 성인 초기에도 자아의 힘으로서 사랑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함께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성인기 중년기로 30대 중반부터 59세까지 보는데 보통 40, 50대로 보고요. 이때는 생산성과 정체성이 충돌하는 시간인데 이때를 거의 이제 40, 5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보곤 해요. 학자들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보는데 이때 이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굉장히 생산성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 효용감에 빠져서 굉장히 즐겁게 살 수 있는 반면에 이때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할 일이 없거나 이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나 일을 잃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체성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40, 50대의 이 시기에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자아임은 돌봄인데요. 이 돌봄이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돌봄, 자녀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의미도 있고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부분에서 돌봄의 영역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성인기, 중년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 60세 이후부터 그리고 통전성과 절망감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때 에릭슨 때만 해도 60세 하면 굉장히 먼 연령으로 보고 60세를 노년기로 잡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요즘에 보면은
40대, 50대, 60대까지도 거의 그 성인 중기인 것 같아요.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60대 권사님들이 거의 막내 권사님들로 막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년기는 이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로 정해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시기인가는 보면은 얼추 알 수 있어요. 이제 60세, 내가 60세 벌써 노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으시고요. 그 이후의 삶, 내 마지막, 인생의 제일 마지막 시기, 그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삶의 전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삶의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아, 내가 좀 잘 살았구나. 그럭저럭 못 살진 않았구나.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인생적으로 통합하는 통합적인 통전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거로 좀 평안을 누리는데, 그 대신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뭔가 부족한다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인생의 통전성을 느끼느냐, 상해를 전체로 돌아봤을 때 절망감을 느끼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이분의 평안함과 이제 노년 이후의 삶의 자세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또 어른들께 그렇게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자아의 힘인데 지혜라는 자아의 덕목이 형성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 뭐 성인 중기 그리고 뭐 장년기 이때 지혜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황혼기까지 왔을 때 쌓여지는 덕목이 지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혜 덕목을 온전히 쌓아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어른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발달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자녀들이 또한 부모 교사들이 본인이 어떠한 발달장애 있는지를 파악할 때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어 자아의 힘을 축적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에릭슨의 8단계 이론에서 앞부분, 오늘 이제 주도의 핵심인 유아기 아동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심리 성적 발달, 심리 사회 발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인지 발달. 이거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부모님들이 사실은 의미적인 부분은 성적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이 정말 의미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아직도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똑똑하게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 피아제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아제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동 심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피아제라는 사람은 뭐 철학, 논리학, 생물학, 심리학 이렇게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이 업적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탁월한 학자를 아동 심리학자로 국한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동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이론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지발달, 피아제 인지발달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3쪽을 보시면 인지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너무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지발달에 대한 부분은 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4단계가 있죠. 그래서 감각운동기, 그리고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의 발달 단계 이론만 해도 굉장히 초기의 이론이기 때문에 4단계로 짧게 되어 있고 어른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어른들에 대한 설명 아까 금방 한 에릭슨 외에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피아제는 이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 조작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하죠. 뭘 기계를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의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지, 그리고 도식, 동화, 조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조작이라는 것은 정보의 전환을 이해하는 정신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머리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작해서 인식하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될 유아기, 아동기 그 발달 단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가도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영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지라고 애착 이론도 있고 뭐 대상관계 이론도 있고 그리고 제임스 카럴라라는 사람이 신앙 발달 이론을 얘기한 적도 있고요. 뭐 리차드 오스머라는 사람은 신앙 입방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자, 오늘은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심리성적 발달, 인지 발달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아이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3쪽 보시면 유아 발달 이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발달 이론의 기초의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아기라고 하면은 0세부터 6세까지를 보통 유아기라고 해요. 이제 태내기도 유아기로 이제 보통 보는데 오늘은 태내기부터는 안 다르고 영아기부터 다르게 될 텐데 사실 유아기 6년은 굉장히 달라요. 아이들이 갓난쟁이로 태어나서 6세까지 엄청 자라잖아요. 이거는 성인이 20살에 26살에 자라는 거랑은 100% 천지 차이의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1, 2년은 1, 2, 3, 4, 5, 6, 6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의 6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제 학령기, 아동기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지만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의 0에서 6세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한 살 한 살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아기의 6년은 초등학교 6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3단계로만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2년 단위로 끊었어요.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이렇게 나누고 예. 그래서 그 시기의 아이들이 좀 약간의 차이가 비슷한 것 같은 곳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 요거 마친 다음에 이제 아동기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이제 유아기 0세부터 6세까지 부모님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유아기 예, 그리고 네, 그럼 아동기 그 이후 이제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네, 손 내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정의는 신체적인 성장이나 기본 기능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예요. 사회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아기인데 무슨 사회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발달을 다 배우신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게 되겠지만 발달에 있어서 영아기 이 인생 초기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가 어렵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5세 이하의 영아기의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이 유아기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런 것들이 커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다고 어렸을 때 다 됐기 때문에 커서는 포기하라 이런 말씀 아니고 에릭슨이 이제 희망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유아기,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의 발달은 이제 지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꼼꼼히 다 실어드렸어요.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도록. 영아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정의를 받고 영아기의 신체 발달은요, 예, 굉장히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대충 자라는 것 같지만 얘들 나름대로 정말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아래쪽으로 발달, 머리가 영아 아이들은 정말 머리가 제일 크잖아요. 거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제일 중요하고요. 머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발달하고 몸의 중심부서부터 이제 말초로 발달해요. 영아의 아이들은 아직 이제 손 동작이나 이런 거 어려워요. 머리를 잘 가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잘 신경 써주세요.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그리고 영아기도 발달의 개인차가 있어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0세에서 2세 이 꼬물꼬물한 아이들이지만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기보다 내 아이의 발달을 잘 살펴보고 순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아기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인간의 일생에서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크는 것 같지만 이 시기에 엄청난 속도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 후의 첫 1년은 신체와 뇌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아기의 이제 신체 그 뇌가 제 1등급이고 사춘기 뇌가 이제 2등급이에요. 1등급 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영아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출생 후 1년간의 신체와 뇌의 성장이 급속히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체중 한 3.5kg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3배 증가를 보여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1년 동안 3배로 몸이 굵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요만큼에서 요만큼 큰 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나 싶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3배인 거거든요. 그 시기에 아이들을 부모님의 엄청난 케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하고 이제 정의하고 특징을 알아봤으니까 심리 성적 발달부터 이제 스캐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구강기 혹은 구순기 시기예요. 태어나서 1세까지. 그래서 얘들 입이 성적으로 공격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체가 얘네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리비도를 말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어른들이신다 괜찮은데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이거 들어 무슨 성적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생부터 1세까지이기 때문에 입이 제일 중요해요. 이때 애기들 보면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탐색하기 위해서. 물론 대부분 먹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이기도 한데 애들이 이제 뭐만 보면은 열쇠고 뭐고 도저히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까지 입으로 넣는 이유는 입을 통해서 입과 입술로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걸 탐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구순기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성적인 욕구, 그 아이의 리비도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술, 혀, 잇몸 이런 데를 자극하는 데서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빨고, 삼키고, 깨물면서 만족을 얻는데요. 이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모유 수유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순기 중에서도 구순 전기, 후기가 있는데 이제 구순 전기에는 구강을 좀 수용적으로 그러니까 한 6개월까지는 주로 빠는 거를 통해서 쪽쪽쪽 빠는 것을 통해서 모유 수유를 통해서 쾌감을 얻고요. 구순 후기에는 공격적인 거, 그러니까 앞에 6개월은 이제 주로 빠는 거 수용적인 부분에 만족을 얻고 구순 후기에는 씹거나 깨무는 거, 좀 공격적인 부분인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씹거나 깨무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갖고 욕구에 맞게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구순기 아이들, 영아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이 컨택이에요. 아이가 눈을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고 엄마가 봐도 엄마인지 모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눈을 끊임없이 맞춰줘야 돼요. 눈을 잘 맞춰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영아기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잘 끊어지면은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아기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구순기의 욕구가 잘 채워지지 못하면 커서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요거는 학자가 요새 지금 이런 종단 이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커서 술에 의존하거나 흡연하거나 몸에 나쁜지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어쩌면 어렸을 때 이제 구순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다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 컨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빨아도 되는지 무엇을 깨물어도 되는지 끊임없이 지켜봐 주어야 돼요. 그래서 구강기, 구순기 그런 단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사회적 발달, 아까 에릭슨이 말한 이때는요.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에릭슨이나 피아제나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나 영아기는 거의 비슷해요. 이때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고 어머니의 보살핌이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 아기들. 그 시기에 아이를 방치해놓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면요. 커서 굉장히 자폐아로 클 가능성도 멀쩡하게 태어났다가 이제 아이 컨택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극단적인 예로는 범죄자로 자라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아이와 어머니와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요구를 그때그때 해결해 줘야 돼요. 기저귀 이제 아이가 우는데 우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기저귀가 이제 더러워져서 우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뭐가 불만인지 더운지 아니면 추운지 애들은 우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엄마가 그때그때 그 아이의 욕구를 잘 파악해주고 그거에 맞게 일관성 있게 대처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대처를 잘 해주면 이제 내가 울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서 울었는데 엄마가 와서 이제 먹을 것을 물어줘. 아 행복해. 기저귀에 이제 쉬야를 했는데 찝찝해서 막 울었어. 엄마가 와가지고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갈아줬어. 아 행복해. 이렇게 이 아이는 엄마가 대해주는 그것을 처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아 세상은 살만한 거구나. 이 세상은 희망적인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때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을 갖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고 이런 모든 욕구 불만들이 이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구순기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순기에서 이제 다뤘는데 그 리비도의 욕구가 입에서 느끼는 욕구가 지나치게 충족이 되면 너무 과하게 아이를 보호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면 되고 그 대신에 너무 과도하게 이런 충족이 되면은요 구순기에 이제 충족이 이 아이들이 천하태평인 성격으로 변해. 성격이 굉장히 너무 평화롭고 너무 느긋하다 보니까 굉장히 천하태평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빠릿빠릿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천하태평한 거는 은사인 것 같은데 그러한 아이로 기르고 싶지 않으면 적당한 수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순 후기 이때 충족이 안 되면 굉장히 비난성이 있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커서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 보면은 나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런 진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영아기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보살핌이 민감하고 자신있고 일관성이 있으면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자신에 대한 확신 및 만족감, 안정감이 발달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밑에 있죠. 양육자의 거부적이고 무뚝뚝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불신감이 발달해서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의심, 두려움, 늘 걱정하는 마음, 건강한 정서 발달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게 꼭 굉장히 거창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라나서 내가 얘기할 때 쟤는 내 얘기를 안 들어줄 거야. 뭐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 불안해. 나 잘 됐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도 그 사람에겐 너무나 큰 고민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영아기에 채워지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남모를 고통, 남모른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사랑에 대해 일관성 있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지발달. 이때도 인지발달을 하죠. 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요. 이때는 이제 감각운동이라고 해서 온 세계를 자기 감각기관과 운동행동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입으로 다 모든 물건들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만큼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만큼 그것을 이해하는 시기가 감각운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상영속성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대상영속성은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엄마랑 이제 깍꿍놀이를 이제 이때 많이 하는데 이제 뭐 깍꿍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비근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안 보이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문 뒤로 이렇게 이 놀이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대상영속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엄마가 바로 앞에 있지만 엄마를 모로만 가려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서 막 울어요. 근데 얘한테 정말 어른들이 그걸 보고 웃고 막 그러는데 얘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엄마가 없어졌다고 굉장한 좌절감에 빠져서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영속성이 형성되기 전에는 깍꿍놀이라든지 숨기놀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영아부도 경험해봤고 유아부도 경험해봤고 유치부도 경험해봤지만 유아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증이 굉장히 심해요. 엄마가 이제 자녀를 이제 부서실에 놓고 예배드리러 갈 때 엄마가 가면은 영원히 가는 것처럼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울어요. 누가 보면 막 유아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 정도로 너무너무 막 어떻게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그렇게 울어요.
그런 분리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이 대상 능속성의 개념이 형성된 이후에도 이제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이때 이 시기에 좀 잘 정착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어릴 때는 이 아이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눈 맞춰주시고 영악기 아이들은 주변에 꼭 있어 주셔야 돼요. 이제 누구도 이제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님들은 안 계시지만 이때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영악기에 이제 기질과 애착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평생의 인간관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때의 엄마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념, 신의 개념을 이제 정립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 제일 초기, 태어나서 2년 동안에 그렇게 돌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예요. 이제 3살까지 왔습니다. 이제 2살까지 갔고요. 이제 3살 가는 거예요. 유아기는 이제 토들러라는 뜻인데 걸음마기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1.6세, 그러니까 이제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를 이제 정확하게 딱 1살에서 2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 이제 영아기하고 유아기는 원령으로 30개월, 24개월, 18개월 이렇게 원령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유아기는 1.6세에서 만 3세까지 시기, 만으로 그런 시기고요. 성장 속도는 영아기보다는 느리지만 이전의 발달 단계와 동일한 일반 원리를 따릅니다.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심부터 말초로 발달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요, 아이가 독립심을 키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미운 2살, 미운 3살, 요즘에 뭐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부모님들은 죽이고 싶은 5살, 6살 막 이러세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자아가 정말 발달해서 그러는데 그 미운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살았다면 이제 구순기, 본능적인 욕구에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가 좀 자아를 살고 싶어, 독립적인 개체를 살고 싶어. 엄마가 떨어지면 너무 불안을 느끼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엄마랑 분리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리고 이때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되는 시기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데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장아장 걸을 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깨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낳은 부모님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누워있을 때가 편하고. 그런데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이제 평화는 끝난, 가정의 평안과 뭐 가구와 뭐 집기도 오르면 다 끝난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하면서도 호기심 넘치는 시기, 자아가 발달되는 시기인데요. 예, 어리지만 정말 굉장히 자존심 있습니다. 엄마랑 굉장히 겨루려고 하고요. 신체 발달 보면은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지적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적 발달도 주로 이제 5세 이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거의 5세 이후에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많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세에 이미 두뇌의 무게가 어른 크기의 75% 정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가위질이나 손가락 움직임이 지적 발달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유아용 가위가 있는데 어른 가위로 하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애들이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아용 가위, 안전장치가 된 유아용 가위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위질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때 이제 발달의 원리가 중심에서 말초로 간다고 했잖아요. 영아기에는 손가락에 힘이 덜 가기 때문에 가위질 못해요. 그렇지만 유아기 정도는 어느 정도 말초신경의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근육 활동도 가능하고 소근육 활동인 가위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아용 가위질 하면 좋고요. 이때 아이들이 자꾸 넘어지거나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으로 침을 흘리거나 언어 발달이 좀 느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주의해서 좀 지켜봐 주세요. 이 아이가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살 이후에도 색연필을 잡고 원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나, 다른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다른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 또는 짧은 단어들을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발달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경우니까 좀 심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병원에 간다는 거에 되게 터부시할 필요 없고요. 초기에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 컨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3세 이후에 또 이런 발달이 또 지연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또 교정하면 되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5세 이전까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아이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심리성적 발달로 넘어갈게요. 심리성적 발달부터 이제 또 3개의 심리성적, 심리사회, 인지발달로 스캐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한 4쪽 밑이에요. 심리성적 발달, 이때는 학문기입니다. 유아기는 학문기인데요. 이때 뭐 이제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문에 굉장히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을 통해서 리비도의 만족을 구하는 시기인데 이 배설물의 방출하는 것은 학문 쾌감이지만 이 배변 훈련 과정 중에서도 이러한 쾌감이 굉장히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변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배변 훈련 시제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배변 훈련 할 때 부모가 보이는 감정, 태도, 반응이 유아기 성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태어났을 때 애들은 이 응아가 더러울지 몰라요. 대소변이 더럽다는 그걸 몰라요. 어른들은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더러운지 뭔지 몰라. 나는 즐거운 일을 했을 뿐이에요. 쉬하고 응가하고 이게 너무나 자기에게 쾌감을 주는 일을 했는데 그게 더럽다는 것을 어른들이 아유 더러워 이렇게 말해서 아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지 아이들은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소변 가리는 이때 배변 훈련 시기에 그것이 더럽다는 인식보다는 그 배변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적당한 때 가릴 수 있도록 잘 훈련해주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배변 훈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때 이 배변 훈련에서 충분히 칭찬받고 그리고 이제 응가나 시야를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이제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충족이 되면은 얘가 알아서 대소변도 잘 가릴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감정이나 반응이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집에서 엄마랑 친밀한 경우에는 대소변, 배변 훈련도 잘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계가 중요하고요. 배변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너무 일찍, 지나치게, 엄격하게 아직 가릴 수도 없는데 기저귀를 떼버린다든가 얘한테 이렇게 패닉 상태를 주면은요 리비도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해서 항문기 고착고 항문기 위험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배변 훈련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문기의 공격성, 폭발적 성격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원치 않는 시간에 배변을 함으로써 자기의 억압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아가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 그게 잘못된 줄 알아요. 아는데 아무데나 막 응가해놓고 기저귀 안 했는데 막 응가하고 쉬하고 해요.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당혹감을 줄지 얘도 알아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억압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엄마 한번 당해봐라. 진짜로 그래요. 아이들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복잡 다단한 감정을 이거 배변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야단치고 배변이 더럽다, 뭐 잘 못한다고 해서 막 꾸중하면 안 되고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계성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충분하게 스스로 가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섣부르게 이것을 잘 제재하고 나면은 이것을 통해 배변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와 애착 형성을 잘한 경우에는 싸고 싶지 않아도 엄마가 늘 봐서 싸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시가 덜 차더라도 엄마랑 봐서 성의 표현으로 싸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가야 되고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제 엄마가 계속 말할 거야. 밖에 나가면 화장실 가면 없으니까 우리 시하고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해주는 거야. 엄마 봐서. 자기 마렵지도 않아. 급하지도 않고 아직 시도 차지 않았지만 엄마가 원하니까 그래 한번 해주자 이런 마음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렇게 협조적으로 하면 엄마가 좀 편하겠죠. 근데 기껏 싸라고 할 때 안 싸고 나가자마자 자기 너무 급하다고 온갖 땡값 다 부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변 훈련이 잘 안 된 경우에 아이가 심리적인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긴장하는 시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요. 나가면 무조건 화장실 간다는 걸로 협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을 잘하면은 이제 엄마에 대한 성의 표현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그리고 이 배변 훈련을 잘하면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들로 잘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배변 훈련이 잘 안 되면 정리정돈 안 해, 무질서하고 지저분해, 자기 통제가 안 돼 이런 어린이로 잘 안 돼요. 배변 운동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변 훈련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항문기에 굉장히 강박적인 성격을 배변을 잘 못할 경우에 나타내요. 그러니까 배변에 할 변을 이제
안 싸야 될 때 쌀 경우도 있는데 어떤 아이는요 싸야 되는데 응가 같은 거를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싸야 될 변을 안 싸움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기에 자기 만족을 억제함으로써 내 억압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것도 너무 속상할 것 같잖아요. 싸야 될 때 안 싸고 자기도 급하고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억압을 표현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커서 이제 수집광이나 지나치게 정리하거나 꼼꼼하거나 심할 경우에 신경증이나 피해망상, 스트레스 이렇게 너무 꼼꼼하다고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아이로 이제 자라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유아기의 과제는 배변 훈련입니다. 학문기니까 이제 학문기 배변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사실 어른들 간의 상호 교제와 사랑을 위해서 또 배우자 간의 관계, 뭐 연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쓰여진 책이긴 한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다 신체 접촉, 그리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이런 5가지로 이제 이 로스 캠벨이라는 사람하고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 접촉을 통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꼭 신체 접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선물을 주고 이랬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봉사가 중요한 아이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좀 잘 보고 그 부분을 좀 특화해서 좀 케어해주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이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랑의 언어인 아이예요. 그런데 얘에게 그냥 무조건 선물만 주고 함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외롭고 고립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잘 파악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잘 파악해서 그 사랑의 언어를 충족시켜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아기 시기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3, 4세 요 아이들 굉장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너무 금방 지나가고 아이들은 금방 크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해주는 게 더 좋대. 그러니까 5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커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유치기하고 아동기부터는 독립적인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도 좋겠지만 5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충분한 스킨십을 가지고 충분한 터치와 충분한 눈맞춤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가져주고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과 그리고 굉장히 충만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이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뭐 정해놓고 산책을 한다든지 뭐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뭐 빵을 사준다든지 이런 크고 작은 소소한 추억들이 쌓여가지고 이 아이들의 전체를 형성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을 권해드리는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혹은 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서로 그 사랑의 그릇들을 좀 채워줄 수 있으면 함께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는 끝인데 10쪽에 보시면은요 하나로 된 표가 있어요. 이 표가 굉장히 야심작인데요. 이제 여러 학자들의 말보다 어떤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 가지들을 자료들을 조합을 해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정기, 유치기 해가지고 하나의 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제 까먹었을 때 어느 단계인지 하고 보고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유아 아동의 발달 특성도 이렇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공통 관심사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소화가 돼서 질문이 없으신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한 강의로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강의로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또 세 강의로도 부족하죠. 30번 해야 될까요? 30번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 우리의 과제이고요. 또 조부모가 되잖아요. 부모였다가 또 조부모가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 같이 여기는 교회 학교의 아기들과 아동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주말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보너스로 약간 좀 보충을 드리면, 이 2페이지를 보셔보세요. 2페이지에 보면, 자, 에릭슨이 8단계의 발달 단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에 한 2과목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 과목을 2과목 정도 들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한 부분을 오래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제 아내가 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제가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까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메모를 한 거거든요. 제가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그 심리학의 대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프로이트, 에릭슨과 피아제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 뭐겠어요? 환경과 유전이잖아요. 이게 계속 교육학과 심리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결정론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어느 정도 인격의 형성과 그 사람의 그 가치나 이 능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고, 후천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경험의 비중을, 악센트를 이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자리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교수님에게도 한 적이 있고, 제 아내에게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해봤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오늘도 들으면서 계속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심리학의 대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아기들이나 우리까지, 노년까지를 볼 수 있는 도움을 얻는데, 여기에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임재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무 영향이 없다면 기독교 교육학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이렇게 잘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전반부, 영아기와 유아기, 유치부 요 셋을 다 묶어서 강조하는 그 목회적인 혹은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의한 안정감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안정감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안정감을 적어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기가 옹알이 할 때 엄마가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원천적인 힘을 받고자 종교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체험과 평안함과 이런 안정감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반응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큐티를 하는 어머니와 안 하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심리학자의 말을 들어도 그 반응을 해줄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근데 내가, 보세요. 유아기의 아이들의 심리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부모가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누구에게 전달되겠어요? 영아의 아이들에게 그 안정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것이 친밀감으로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후손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는 부모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유아와 아동들에게 그 친밀감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심지어 이것은 음성으로부터 톤으로부터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아이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 큐티를 하는 부모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무학교에서 성장 연구를 지도할 때 다들 부모들이 포기한 상태예요. 큐티를. 아유 애가 울어가지고 하다 보면 저는 젖 먹은 거 애 재우다 보면 그냥 잠들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큐티를 해요? 다들 답변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들은 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못하면은 좋은 거 다 알아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걸 배워도 영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못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부모가 이긴다라는 게 내 능력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부모가 결국은 심리학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뭔가 하면은 아동기에 이제 자아의 능력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교만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교만하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성취감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관점이 거룩과 정의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또 뭐 글을 잘 써가지고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거 칭찬해줘야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것을 잘하고 이 달란트를 갖게 되는 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부모가 항상 심어줘야 돼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미술을 잘한다, 내가 글을 잘 쓴다, 내가 기계를 잘 다룬다 하는 이 달란트들이 칭찬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고리가 뭐겠어요? 미래에 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의식을 부모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하고 인격교육이 사실은 같이 가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이제 헌신과 충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시기 이렇게 적었고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시기를 적었고, 자, 청소년 시기에 네가 좋은 습관을 들여놓은 것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의 달란트, 너에게 부여하신 능력을 잘 쓸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는 시기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거죠. 아까 서 변호사님도 말씀했다시피 부모와 자녀가 모두 영상 언어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자, 같이 텔레비전을 끄고 1시간 동안 우리는 다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이다. 자, 부모도 책을 읽고 자녀도 책을 읽고 더 좋다면 1시간 뒤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대화해보자. 사실 이게 초등학교 4, 5학년 혹은 중학교 1, 2학년 요 정도 시기까지 가능하지 중3부터는 안 되잖아요. 뭐든지 뭐에 쫓겨요? 공부에 쫓기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관점이 확 달라지니까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다. 그래서 성실해야 되고 잘 참아야 된다. 지금 게임 너는 3시간 하고 싶지. 근데 이걸 참아야 돼. 왜냐하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좋은 재능이 있잖아. 그거를 네가 청년과 장년 시기에 잘 쓰게 돼. 그거를 훈련하는 시기가 고등학생 시절이야. 그러니까 참아야 돼. 게임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네가 미래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잘 이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수 있잖아. 이런 관점을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개괄적인 얘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제가 설교로 글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시기는 뭐냐면 자아의 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에로스적인 관점도 있고 자기가 이제 어떤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요. 청년과 성인 초기에는 비전과 소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비전과 소명 이렇게 한번 적으시고요. 이건 뭐냐면 자,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잘 쓸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거죠. 네. 일부예요. 일부. 근데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죠.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나중에 제가 또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지만 비전이고 이 비전이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죠. 소명이라는 것은 사회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비전이 사회 속에서는 어떤 직업으로 표출을 될 것인가. 그게 소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사회생활의 부분의 설명이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 거지 사회생활의 목적이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전과 소명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청년기와 성인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회적인 가치를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사회에서 이게 발휘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겠는가라는 것을 실현하는 시기가 청년과 성인 초기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성인과 중년기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땡땡 치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시기가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죠. 그럼 뭐겠습니까? 노년기에는 평안과 감사입니다. 이 평안과 감사하고 땡땡 하면요. 믿음과 이 사랑의 유산을 이제 물려주는 시기죠.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말로 유언장이라는 말로 우리가 전달을 하겠지만 그 한 페이지의 유언장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노년의 우리 부모님의 삶,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신앙과 사랑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삶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노년기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담임 목사 칼럼에다가 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제일 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녁 시간까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조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서신의 전도사님과 세문학교의 사랑스러운 아기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강교회의 교회학교의 어린이들, 아기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과 또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적용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을, 후배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강의마다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